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익청소년실험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있는 미래창의 교육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담당하는 이정상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미디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남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영상 기획 단계에서 알아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함께 이야기를 해봤죠. 사실 지난 시간은 유튜브로 만났었고요. 원래 이 두 번째 강의도 지난번에 함께 이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라이브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줌으로만 진행을 했었군요. 그런데 기술상의 문제가 조금 있어서 이 유튜브 강의가 남지를 않아서 아마 여러 친구들이 당일날 특히 줌으로 참여를 못했던 친구들이 아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강의 영상으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우리 첫 번째 강의 때도 그랬고 이미 완료된 세 번째 강의 때도 그랬고 또 두 번째 줌으로만 만났을 때도 여러분들하고 참 다양하게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는 건 무엇인지 혹은 이해 안 갔던 것들은 무엇인지 그렇게 좀 제가 들으면서 직접 알려드리기도 하고 또 피드백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선생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의를 일방향으로 녹화를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친구들이 좀 궁금한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선생님한테 잘 모르겠다고 설명을 조금 더 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유튜브 창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담당 선생님인 허용석 선생님께 연락 주셔서 이런 부분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 좀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해 주면 선생님이 별도로 영상을 제작하거나 혹은 여러분들께 따로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요, 함께 따라오다 보면 또 이번 시간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로 준비가 됐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복습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복습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미디어란 무엇일까? 이 미디어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되게 이름만 들으면 무언가 어려울 것 같고 복잡할 것 같은 그런 수업을 함께 하고 있는데 그 미디어 리터러시는 당연히 어려운 단어고 그 미디어란 단어도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미디어 하면 그냥 뭐 TV, 뭐 제가 보는 뭐 핸드폰, 유튜브 이런 거 미디어인 것 같기는 한데 미디어가 뭘까요?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벌써 있었죠. 사실 이 미디어는요, 매체, 우리말로 하면 매체. 사실 우리말이 더 어렵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어떤 생각이든 아니면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는 매체, 매개체의 다른 말, 영어로 하는 어려운 말이 바로 이 미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전달하거나 혹은 내 생각 같은 것들을 전달할 때 무엇인가에 실어서 전달해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선생님은 이 말이라는 혹은 영상이라는 이 매체에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막 어떤 무엇인가 막 이렇게 머릿속에서 혼재되어 있는 정보들을 꼭꼭 잘 담아서 전달하는 그 전달의 매개체, 이것을 우리가 미디어라고 한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궁무진한 다양한 미디어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V, 물론 미디어고요. 꼭 이렇게 막 영상이 아니어도 즉 막 눈앞에서 막 움직이지 않아도 책이나 신문 같은 우리가 흔히 고전 미디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그런 미디어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영화 당연히, 그리고 게임도 심지어는 미디어고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웹툰, 유튜브 이런 모든 것들, 즉 그 미디어, 매체물을 만든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그 사람이 전달하고 싶은 정보들이 담겨 있는 것들을 통틀어 우리는 미디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디어가 뭔지는 알았는데 그럼 선생님, 우리가 지금 도대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미디어 리터러시는 또 뭐예요? 선생님 단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워낙 우리 주변에서 요새는 미디어를 많이 만나다 보니까 특히나 이 스마트폰이 등장하게 되면서 여러분
이게 하나의 또 미디어라 그랬잖아요. 스마트폰도. 우리는 미디어를 정말 24시간 손 옆에 두고 사는, 손 위에 두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눈을 뜨기만 하면 유튜브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켜서 친구들과 문자 메시지를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물론 이제 카톡이나 이 톡들을 더 자주 쓰죠. 그리고 SNS,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사실 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SNS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건 약간 좀 콩글리시, 한국에서만 쓰는 영어고,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소셜 미디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심지어 SNS,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들을 전하는 그런 매체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미디어의 완전한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미디어들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읽는지,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넘어서 우리가 미디어의 주체적인 생산자로서, 여러분들도 혹시 유튜브 하는 친구들 있다 그랬죠?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미디어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뭐 영상 미디어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직접 여러분들 매일 글 쓰잖아요. 뭐 일기 같은 거 쓰나요, 혹시?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 아마 좀 쓰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것 또한 하나의 매체, 미디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도 미디어를 생산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특히 영상 미디어를 생산하는 것이 매우 쉬워졌다. 예전에는 권력을 가진, 혹은 힘을 가진, 혹은 자본을 가진, 무언가를 가진 사람들만 미디어를 생산할 수 있었다면, 특히 영상 미디어를 생산할 수 있었다면, 요새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미디어를 잘 읽는 능력 뿐만 아니라 이 미디어를 잘 쓰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나 내가 알리고 싶은 정보들을 이 영상이나 글 같은 매체에 잘 담아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너무나도 중요해졌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잠깐 한 번 더, 한 가지 더 중요한 복습을 해야 될 것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 그렇죠, 바로 영상 매체의 특징. 쇼잉이나 텔링이냐, 쇼잉이냐 텔링이냐. 요거 영상 매체는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설명하고 하나하나 막 이렇게 주저리 이렇게 말로써 설명하는 정보의 전달을 무언가 이렇게 막 복잡하게 얘기하고 이래서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하면 끝난다? 보여주면 끝난다 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어요. 이 쇼잉과 텔링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선생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시간 3번째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우리 3번째 시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상 미디어를 쓸 때 이 3단계를 거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프리프로덕션, 이 기획 단계가 있었고요. 프로덕션, 촬영 단계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촬영된 것들을 한데 모아서 자르고 붙이고 뭐 자막도 넣고 이런저런 과정들을 하는 편집 과정, 즉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까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프로덕션에서는 이야기를 잘 만들고 이 프로덕션 단계에서 그 잘 만든 이야기를 화면으로 옮겨놓고, 어떻게? 카메라를 통해서 마지막에 그 잘 옮겨 놓아진 화면들을 다듬고 자르고 붙이고 효과도 넣고 자막도 붙이고 하면서 이 포스트 프로덕션이 마무리되면 한편의 완성된 영상이 나온다 라고 여러분께 잠깐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영상 미디어 쓰기의 3단계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 건 사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화면에 나오고 있는지 보고 있는데, 네, 아주 잘 나오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있잖아요. 이것도 영상이죠. 영상 촬영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촬영을 한다는 거의 의미가 무엇일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려고 자료 사진을 하나 좀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영상 촬영이라는 건요, 어떤 영상 촬영을 위한 기술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상 촬영, 영상을, 그러니까 즉 돌아가는 움직임이 있는 어떤 화면을 찍을 수 있는 다른 기술이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뭐냐면 영상은 1초에 30장의 사진을,
보통의 경우는 30장이고요. 뭐 여러분들이 막 초고속 카메라 있죠. 막 슬로우 모션으로 막 영상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막 그래서 막 이런 이게 슬로우 모션들이 잡히는 그런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1초에 120장, 150장 막 이렇게 찍는 카메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쓰는 카메라는 1초에 30장의 이 영상들을 찍게 되는 것이죠. 사진을 찍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초에 30장을 찍은 걸 쫙 나열하잖아요. 그걸 빠르게 돌리면 우리 그 스톱모션 시간에도 배웠었죠. 이 픽실레이션 스톱모션 시간에도 함께 익히고 배웠던 걸로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 사진을 하나 찍은 걸, 물론 그때는 한 사진이 가는 시간들이 좀 길었지만 어쨌든 사진을 찍은 걸 1초에 뭐 24장이든 30장이든 쫙 붙여놓게 되면 이런 것처럼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동작들이나 이런 것들이 끊김없이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툭툭 끊기지 않고, 그게 바로 영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을 한다는 건 실제로 뭐냐면요, 이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면서 셔터를 착착착착 누르면서 실제로 1초가 지나가는 동안 30초의 사진, 30장의 사진, 1분이 지나가는 동안에는 1800장의 사진, 어마어마하죠. 10분이 영상이 돌아가는 동안은 18,000장의 사진을 찍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상 촬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 촬영을 할 때 다양한 카메라를 쓸 수가 있죠. 우리가 사실 요새 가장 많이 쓰는 카메라는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을 너무 잘 쓰고 있지만, 사실 예전에 이 스마트폰이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영상을 찍어내거나 아니면 좋은 사진을 얻기에는 사실 좀 부족한 측면이 많았었거든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이전의 핸드폰들도 물론 이 촬영은 됐었지만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즉 저게 사람이다 아니다 동물이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이 사진들만 촬영이 가능했었고, 사실 뭐 굉장히 예쁘게 나오게 찍는다든지 이런 기술들은 그때 당시에만 해도 좀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새는 이 스마트폰 자체가 웬만한 캠코더나 이 전문가용 DSLR을 뛰어넘을 정도로, 전문가용 카메라를 뛰어넘을 정도로 고품질의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요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비싼 돈 주고 왼쪽에 있는 디지털 카메라, 뭐 DSLR 같은 렌즈를 이렇게 바꿔 끼는 그런 카메라나 가운데 있는 전문 영상 촬영용 캠코더를 사지 않아도 여러분 내 손 안에서 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영상을 다 찍어낼 수 있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표현해낼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촬영 단계, 즉 프로덕션 단계에서 알아야 할 세 가지,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쓰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었던 그것들을 잘 표현해낼 수 있고, 시청자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기획 의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었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좀 용어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대부분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 영어에서 차용해온 그런 용어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용어가 조금은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 용어가 무엇인지 외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럴 때 카메라를 이렇게 쓰는구나, 이럴 때 이렇게 찍는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해하고만 있다라면 선생님은 그걸로 충분히 만족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용어에 부담 가지시지는 말고요, 선생님 차근차근히 따라오면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알아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앵글, 우리말로는 구도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카메라 워킹,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샷,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단계에서 알아야 할 세 가지, 앵글, 카메라 워킹, 샷, 이렇게 세 가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카메라는 어디서 찍을까요? 어떤 각도로 찍을까요? 어떤 구도로 찍을까요? 바로 앵글입니다. 앵글.
자, 앵글에는요, 여러 가지 앵글이 있습니다. 뭐 수평 앵글도 있고요, 부감도 있고요, 안각도 있습니다. 총 3가지 앵글을 선생님은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이 수평 앵글, 부감, 안각. 이 3가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이 영상 촬영하는데 어떤 구도에 대해서 고민할 일은 크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먼저 수평 앵글이 있는데요. 이건 가장 일반적인 앵글입니다. 눈높이에서 찍는 거예요. 카메라가 상대방의 피사체, 우리가 그 영상을 찍는 대상을 피사체라고 하거든요. 이 피사체의 눈높이를 맞춰서 찍는 것, 이것을 수평 앵글이라고 합니다. 이 앵글은요, 가장 안정되고요. 그 다음에 눈높이에서 찍는, 여러분도 왜 이렇게 밑에를 내려다보거나 위에를 올려다보는 것보다 나하고 비슷한 키의 친구들이 있으면 가장 좀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편안한 이 앵글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샷이라고, 가장 일반적인 앵글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찍든 아니면 드라마를 찍든 다큐멘터리를 찍든 혹은 UCC를 찍을 때에도 이 수평 앵글, 눈높이에 카메라를 맞추는 것, 지금도 약간 눈높이로 찍고 있거든요. 자, 위에서 찍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요건 이따 부감 시간에 한번 설명해 줄까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선생님을 찍는 카메라도 눈높이로 찍고 있듯이 이 수평 앵글은 가장 안정감 있는 앵글이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앵글이다 라고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부감이 있는데요. 부감은 선생님 잠깐 카메라를 좀 이렇게 들어볼까요? 뒤쪽으로 아마 선생님이 잠깐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잠깐 사라지겠습니다. 선생님이 카메라 세팅을 위해서. 자, 부감은 이런 식으로 선생님을 위에서 바라보는 샷을 부감이라고 합니다. 잘 안 보이죠? 선생님 지금 약간 스튜디오에서 네, 자 보여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을 위에서 바라보는 샷, 이것을 우리가 바로 부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감은요, 위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사람을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 내려다보는, 만약에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좀 위에서 이렇게 사람을 내려다보면 그 사람이 좀 약간 그래요. 맞아요. 친구들 벌써 막 생각을 하고 있죠. 위에서 내려다보면 사람이 조금은 좀 무력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그 사람이 좀 작아 보이고 이런 느낌이 좀 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좀 표현하면 좋냐면, 선생님 잠깐 좀 선생님 얼굴만 한번 비춰볼게요. 뒤가 약간 검은 화면이어서 좀 보기 불편할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보면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아이 레벨, 즉 수평 앵글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위에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찍으면 선생님 어때요? 좀 작아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왜 얼짱각도라는 거 있었잖아요. 셀카 찍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나오는지. 그랬을 때 위에서 찍어보면 사람이 좀 작게 보이기도 하고요. 좀 갸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효과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무언가 좀 이렇게 외로워 보이고 쓸쓸해 보이고 무언가 무력감을 느낀다, 이런 장면들을 표현할 때는 실제로 이 부감이라는, 즉 위에서 내려다보는 샷을 많이 사용하고는 합니다. 부감. 이해되셨죠? 마지막으로 안각이라는 게 있는데요. 안각은 이 부감과는 정반대입니다. 이제 위에서 그 사람을 올려다보는 느낌의 샷이에요. 그런 앵글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그 사람을 올려다보게 되면, 즉 밑에서 피사체를 올려다보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부감과는 반대로 그 사람이 무언가 위압적이게 느껴지고 무언가 강하게 느껴지고 무언가 힘이 있을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사실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부감이고 안각, 수평 앵글이 안정적이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부감을 쓰면, 왜 안각을 쓰면 그런 느낌일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예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죠. 해리포터의 한 장면인데요. 이 해리포터를 보면, 자, 지금 이게 바로 위에서 피사체를 내려다보고 있는 부감 샷입니다. 이럴 때 어떤가요? 그 주변에 있는 환경들에 이 해리가 넘어져서 홀로 이렇게 무언가를 노려보고 있지만, 이때 지금 해리포터는 뭔가 좀 강해 보이나요? 아니면 위험에 빠져 보이나요?
그렇죠. 무언가 위험에 빠진 것 같은, 무언가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이 해리포터의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해리포터가 처해 있는 지금 모습, 이런 것들이 이 분위기를 더해주긴 하지만 어쨌든 해리포터의 무기력감 혹은 위험,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 감독은 이 부감이라는 샷을 사용을 합니다. 다음 컷으로 볼까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 인물을 보게 되면, 이것도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이 인물을 보게 되면 인물이 눈 내리는 곳 바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 이 인물의 모습, 어떻게 보이나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무기력해 보이고 조금 외로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들죠. 맞습니다. 무기력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는 장면을 찍을 때 이렇게 위에서 피사체를 내려다보는 부감샷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넓은 자연 속에 이 사람 혼자서 걷고 있습니다. 이 장면 사용할 때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부감샷 사용했죠. 외로워 보이지 않나요? 예, 이처럼 부감샷을 사용을 하면 그 사람의 외로움이나 혹은 무기력함,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이레벨과 조금은 다른 느낌의 부감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안각입니다. 아까 밑에서 피사체를 바라보는 그런 안각, 예시 화면을 좀 보고 있는데요.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 그죠? 어벤져스죠, 어벤져스. 자, 이 어벤져스를 보면 밑에서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뭔가 좀 위압감이 좀 느껴지나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표정을 위압적으로 짓고 있지 않냐? 저 헐크 봐봐, 헐크 얼마나 지금 표정을 싸납게 짓고 있어. 예, 그리고 우리 토르인가요? 네, 토르죠, 토르. 토르 완전히 좀 무섭잖아요. 예. 그런데 물론 그렇게 분위기가 주는 즉 캐릭터들이 연기를 통해서 아니면 공간의 어떤 설정을 통해서 위압감이나 무서움을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구도, 즉 앵글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밑에서 피사체를 바라보면 조금 더 무서운, 조금 더 위압감이 느껴지는, 조금 더 무언가 권력이나 힘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군지 아시죠? 네, 조커도 이렇게 밑에서 뭔가 바라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위압감이 좀 느껴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 촬영을 해야 될 때 내가 만약에 그 피사체를 조금은 위압감이 있거나 혹은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그 사람이 뭔가를 지배하고 있음을, 지배력 같은 거 혹은 그런 리더십 같은 것들을 보여줄 때, 물론 이게 꼭 다 부정적인 것들만을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리더십을 드러낼 때도 이렇게 밑에서 올려다보는 샷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하잖아요. 큰 선거 같은 거 하면 사람들은 다 체육관 바닥에서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고 그 후보만 이렇게 높은 단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연설을 막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앵글의 효과를 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앵글, 3가지 앵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제가 카메라 워킹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카메라 워킹에는 그게 패닝이 있고요, 틸팅이 있고요, 줌밍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패닝, 틸팅, 줌밍,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는 않아서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패닝을 한번 보도록 하죠. 패닝은 이와처럼 카메라를 왼쪽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피사체를 중심으로 카메라를 좌우로 회전하는 것을 패닝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피사체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하는 것을 패닝, 레프트 패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른쪽으로 하는 것을 라이트 패닝이라고 합니다. 자, 카메라를 딱 고정해 놓고 쓸 수만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카메라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피사체 주변에 있는 뭔가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피사체가 여러 명 혹은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패닝을 사용해서 카메라를 좌나 우로 움직여 주면서 여러분들이 담고 싶은 화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틸팅인데요. 틸팅. 자, 이렇게 피사체를 중심으로 카메라가 위로 올라가는 것, 이것을 틸트 업 이라고 표현하고요. 아래로 내려가는 것, 이것을 틸트 다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방금처럼 하늘에 있다가 피사체로 이렇게 내려와도 괜찮고요. 아니면 피사체에 맞춰져 있던 화면이 하늘로 올라가거나 땅으로 이렇게 꺼져도 괜찮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용례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이 틸팅의 예시들을 보도록 할게요. 틸트 업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틸트 다운 내려갑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패닝과 비슷한 동작의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꼭 정지해 있는, 그러니까 멈춰 있는 피사체만을 우리가 담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패닝이나 틸팅, 펜 레프트, 펜 라이트, 틸트 업, 틸트 다운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각도에 있는, 그러니까 원하는 위치에 있는 피사체들이나 우리가 원하는 담고 싶은 장면들을 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카메라를 그냥 딱 한 군데에다만 세워놓고 이걸 다 나눠서 담으려고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진은 1초에 사진이 30개가 모여서 뭐가 된다? 영상이 된다. 자, 그러면 사진보다 영상이 더 나은 점은 뭐예요? 맞습니다. 이어지는 화면, 연속된 화면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속된 화면 속에서 여러 피사체를 보여줘야 하거나 아니면 피사체가 옮겨가는 것들을 보여줄 때 바로 이 패닝이나 틸팅을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패닝하고 틸팅과는 조금은 다르게 피사체의 어떤 부위를 조금 다르게 잡거나 아니면 조금 좁은 피사체를 좀 좁게 잡았다가 넓게 잡거나 혹은 반대로 넓게 잡았다가 좁게 잡는 등의 변화를 주는 줌밍이 있는데요. 이 줌밍도 함께 영상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피사체는 가만히 있는데 카메라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화면이 다시 한번 쑥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카메라는 가만히 있는데 죄송해요. 피사체는 가만히 있는데 카메라만 안으로 쑥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쑥 나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줌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줌잉에는 안으로 쑥 들어가는 줌인이 있고요. 줌인. 그리고 바깥으로 쑥 나오는 줌아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세한 부분들을 보여줘야 될 때 그냥 넓게 보여주다가 안으로 쏙 들어가 상세한 표정 혹은 상세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때는 줌인을 자주 쓰고요. 전반적인 모습이나 상태, 행동들을 보여줄 때는 줌아웃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막 이제 슬픈 이야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카메라가 그렇죠. 얼굴 쪽으로 점점점 줌인되면서 클로즈업이 되면서 이 사람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담아냅니다. 이런 식으로 줌인과 줌아웃, 또 패닝, 틸팅 이런 카메라 워킹 다양한 카메라의 움직임을 사용하면 그 딱 고정되어 있는 피사체만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의 피사체들 혹은 주변에 내가 담고 싶은 다른 화면 요소들 그리고 그렇죠. 내가 꼭 피사체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의도, 그 피사체 움직임을 그냥 담아내기 위한 의도 같은 것들을 충분히 잘 담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한 바, 의도한 바를 잘 영상 매체로 표현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카메라 워크도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건 다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건 너무 잦은 패닝, 너무 잦은 틸팅, 너무 잦은 줌밍을 사용하게 되면 시청자로 하여금 조금 어지러움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요. 너무 이렇게 막 화면 구성이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좀 불편한 그런 감정을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적당히 꼭 필요한 곳에만 이 패닝, 틸팅, 줌밍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봤는데 이 사진 혹시 여러분 이 사람이 혹시 보이나요?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이 같은 수업을 이제 줌으로 했을 때는 친구들이 아마 화질이 조금 떨어져서 사람이 잘 구분이 안 된다라는 의견을 표현해 줬는데, 아마 지금 이렇게 보면 화질이 조금 더 괜찮을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유튜브는 이제 HD 화면까지 지원을 FHD로 하기 때문에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진에 있는 사람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 이 사람, 네, 어디에 사람이 있는지 좀 알겠나요? 이건 좀 확실히 알겠어요. 그렇죠. 자, 이처럼 피사체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느냐, 그러니까 피사체를 전체를 잡는데 이 배경을 더 많이 잡느냐 아니면 피사체를 더 많이 잡느냐부터, 피사체가 사람이라면 얼굴 안까지 쑥 들어가가지고 피사체 아주 깊숙한 곳까지 잡는, 그러니까 우리가 피사체를 잡을 때, 어떤 대상을 잡을 때, 대상을 촬영할 때 굉장히 다양한 피사체의 모습들을 담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피사체를 어느 정도, 어디까지 찍을 것인가를 바로 이 샷 사이즈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잠깐 빠지고 이 샷 사이즈에 대해서 뒤에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길게 넓게 찍는 샷을 우리가 롱샷이라고 하고요. 가장 좁게, 즉 피사체한테 가장 가까이 다가가서 찍는 것을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이라고 합니다. 물론 롱샷 이외에 익스트림 롱샷이라는 샷을 주장하시는 주장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익스트림 롱샷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샷 사이즈든 오늘 배운 카메라 워킹이든 혹은 이 구도들, 카메라 앵글도 마찬가지고 다 여러분들이 용어 하나를 완벽하게 기억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용어들이 조금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럴 때 이런 샷들을 쓰는구나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익혀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롱샷 나왔는데요. 롱샷은 자, 여러분 사람 피사체 전체가 아니라, 그렇죠, 이 배경까지 함께 잡는 샷입니다. 피사체는 물론이고 배경까지 함께 잡는 샷이라고 봐주시면 될 텐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첫 사진에서 봤던 바로 그 샷입니다. 이렇게 볼까요? 다시. 네, 그렇죠. 여기 이렇게 보이고 있는 바로 이 샷입니다. 잠깐 다른 사진을 하나 거쳐서 넘어왔죠. 자, 이것처럼 내가 잡고 싶은 건 왼쪽 아래에 조그맣게 있는 저 피사체인데, 저 사람인데, 그것보다 배경이 더욱더 많이 담깁니다. 이 바다, 그리고 바다 위에 있는 어떤 절벽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담기고 있죠. 이런 샷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바로 롱샷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롱샷과는 다르게 사람 모습의 전체, 전신만, 배경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물론 배경이 나오기는 하지만, 왜냐면 사람을 잡으려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놓여있는 이 배경은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의도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신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촬영된 샷, 이것이 바로 그렇죠, 풀샷입니다. 풀샷. 풀샷은 보여드릴까요? 요런 샷, 거의 전신 다 나오죠. 아이고, 제가 살짝 실수했네요. 자, 요런 샷은 이제 배경까지 같이 나오는 롱샷에 가깝고요. 자, 이런 샷이 바로 이제 풀샷입니다. 물론 여기도 배경이 나오긴 나오지만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공간 이외에 위나 아래로 공간이 막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죠. 이런 식으로 사람의 전신을 담는 샷, 이것을 바로 우리는 풀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풀샷 위로는 니샷과 미디움샷이 있는데, 사실 니샷과 미디움샷은 그냥 말 그대로 무릎까지 찍는 샷, 그 다음에 한 허벅지 정도까지 찍는 샷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별로 많이 쓰이는 샷들은 아니고요. 니샷은 어떤 움직임을 담을 때, 그리고 그쵸, 왜냐면 무릎이 같이 나오니까, 사람의 머리부터 무릎까지가 나오니까 어떤 움직임을 잡을 때 조금 더 역동적으로 막 사람이 막 움직이는 막 그런, 예를 들어서 마라톤 같은 거 할 때 물론 이제 발부터 잡기도 하지만, 그렇죠, 무릎이 막 위로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달리기를 하면. 그런 모습들을 잡을 때 니샷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아까 우리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하다가 이 지나친 부분이 있는데, 풀샷은 맞습니다. 사람의 움직임, 아니면 그 사람의 지금 놓여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에 아주 적합한
샷이라서 네, 풀샷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움직임이나 그 사람의 상태를 잡아내기 위해서 네, 잘 사용되는 그런 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 이제 정말 많이 쓰이는 샷들이 뭐가 있냐면요, 바로 이 웨이스트 샷이나 바스트 샷입니다. 네, 웨이스트 샷이나 바스트 샷. 자, 볼까요? 자, 요게 이제 아까 잠깐 언급하고 지나간 니샷, 무릎까지만 딱 잡히죠. 뭔가 지금 막 움직임을 하려는 그런 네, 느낌이 보이죠. 이 사람이 실제로 지금 요거는 제가 영화의 한 부분만 딱 따온 거기 때문에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안 움직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팔 위치, 이 사람의 무릎 위치 이런 것들만 봐도 아, 지금 이 배우는 무언가 움직이는 연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웨이스트 샷이죠. 허리까지 잡는 샷.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샷이고요. 그 사람의 표정도 보여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간단한 동작들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정과 동작들을 모두 한꺼번에 잡아낼 수 있는 웨이스트 샷, 자주 쓰이는 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웨이스트 샷과 바스트 샷의 한 중간 정도에 있는 샷인데 역시 가장 많이 쓰이는 샷들 중 하나입니다. 주로 이제 인터뷰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지금 보이는 이 웨이스트 샷이나 바스트 샷 위주로 많이 촬영을 하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 클로즈업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두 번째로 보여줬던 그 바로 잘생긴 청년이 나와 있었던 이 샷이죠. 클로즈업. 클로즈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사람의 얼굴을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무엇을 드러내기 좋을까요? 맞습니다. 이 배우가 이 피사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세밀하게 담아내기가 좋겠죠. 그래서 클로즈업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배우, 어떤 감정을 배우의 감정이나 이 피사체의 감정 혹은 이 피사체가 놓여져 있는 디테일한 아주 자세한 그런 상태 같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샷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클로즈업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간, 즉 이런 식으로요. 보이나요? 거의 눈만 이렇게 막 잡는 이런 샷도 있습니다. 이런 샷을 우리가 익스트림 클로즈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익스트림 클로즈업은 물론 감정들도 담아낼 수 있지만 아주 더 극한의 감정.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지려고 해요. 그러면 그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지는 그 한순간 이런 것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샷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그 영화 한 편 보고 오라고 링크 달아줬었잖아요. 기억나나요? 그죠? 그 영화를 보시면 이 첫 장면, 6월이라는 영화의 첫 장면이 이 6월이의 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눈에서 점점 카메라가 그렇죠. 뒤로 빠지면서 이제 6월이의 웨이스트 샷까지 잡는 장면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게 되죠. 이것처럼 어떤 사람의 감정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특정한 부위들을 강조해서 촬영하고 싶을 때 우리는 이 익스트림 클로즈업과 같은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샷들도 사용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촬영 수업은 미디어 리터러시 촬영 수업은 여러분들하고 이미 한번 진행을 했던 수업이라서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좀 압축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들었던 친구들은 그때 우리는 이제 막 퀴즈도 내고 막 주고받고 하면서 어떻게 촬영하는 게 좋을지 어떤 기법들을 사용하는 게 좋을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아마 그때 못 들었던 친구들도 오늘 제가 이 올려드린 수업 내용을 잘 들으면 이렇게 촬영해야겠구나. 내가 원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또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샷을 써야 되는구나. 이런 구도를 써야 되는구나. 그쵸. 이런 카메라 워킹을 사용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글, 카메라 워킹, 그리고 마지막 샷 사이즈까지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워봤죠. 여러분 사실 이건 여러분들이 영상 미디어, 즉 영상물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처럼 느껴지지만 한 번쯤은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다 모두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의도한 바를 영상에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적절히 배치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1편부터 3편까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쭉 진행되는
기다리는 동안 선생님이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내용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선생님 저는 이 내용을 다 봤는데 아직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시는 친구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용석 선생님, 담당 선생님 통해서 선생님께 질문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정성을 다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촬영하는지 물론 사실 이 짧은 이 시간만으로는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핸드폰을 들고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찍으면 선생님 방금 옆에 있니까 물을 살짝 엎질렀어요. 위에서 찍으면 이렇게 좀 갸름하게 나오는구나. 밑에서 찍으면 이렇게 좀 펑퍼짐하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위에서 찍으면 조금은 좀 대상, 피사체가 좀 더 초라해 보이고 왜소해 보이고 밑에서 찍으면 뭔가 이렇게 권력이나 위압감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구나.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해보면서 익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편 한번 여러 번씩 돌려보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즐겁게 미디어 리터러시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사실 이 편집, 포스트 프로덕션 파트도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거거든요. 그 영상은 그냥 여러분들과 1대1로 소통을 할 수는 없는 영상이고 선생님이 쭉 설명하는 영상이지만 혹시라도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잘 보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